첫 번째 화요일, 코니가 문을 열어주며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선생님은 휠체어에 앉은 채 부엌 식탁 옆에 있었다. 헐렁한 면셔츠와 훨씬 더 헐렁한 검정색 운동복 차림을 하고서 다리가 위축되어 가장 작은 사이즈를 입어도 바지가 헐렁하다. 양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면 손가락 끝이 딱 만날 정도로 다리가 가늘어졌다. 그가 일어설 수 있다면 키가 150cm를 넘지 않을 터이므로 아마 6학년짜리 청바지나 입으면 맞을까.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나는 갈색 봉투를 들어올려 보이며 말했다. 공항에서 선생님 댁으로 오는 길에 근처 슈퍼마켓에 들려서 칠면조 고기와 감자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 베이글빵을 조금 샀다. 선생님 댁에 음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뭔가 보태드리고 싶었다. 달리 모리 교수님을 도울 길이 없었으므로. 그래서 선생님이 드시기 좋아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야, 음식이 많구만. 좋았어. 나랑 같이 들자고. 그는 노래하듯 말했다. 우리는 버드나무 의자가 놓인 식탁에 앉았다. 이번에는 16년 동안 밀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곧장 대학 시절과 같은 대화로 들어갔다. 선생님은 질문한 다음 내 대답을 듣고 내가 잊었거나 깨닫지 못한 대목에서 주방장처럼 조미료를 탁탁 쳤다. 모리 선생님은 신문사 파업에 대해 물었고 언제나처럼 양쪽이 서로 쉽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선생님처럼 똑똑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야기 중간중간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야 했으므로 자연히 대화가 끊길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좀 걸렸다. 코니는 휠체어를 화장실로 밀고 가서 선생님을 휠체어에서 일으켜 변기에 앉힌 후 소변을 보는 동안 몸을 붙잡아들였다.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선생님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내가 테드 코펠에게 이제 곧 누군가 내 엉덩이를 닦아줘야 할 때가 올 거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나? 그가 물었다. 내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곤 그런 말을 듣고 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말했다. 내 생각엔 그날이 오고 있는 것 같아. 그게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왜요? 그것은 내가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한다는 신호니까. 다른 사람이 내 엉덩이를 닦아준다. 하지만 난 잘해낼 거야. 그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할 거야. 즐겨요? 그래, 결국 한 번 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상황을 독특한 시각으로 보시는군요. 글쎄, 지금은 인생을 독특하게 볼 수밖에 없지. 그런 사실에 당당히 맞서자고. 난 쇼핑을 하러 갈 수도 없고 은행 계좌를 관리할 수도 없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수도 없어. 하지만 여기 앉아서 한가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켜볼 수는 있어. 난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이유를 둘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인생의 의미를 찾는 열쇠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군요. 나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시니컬하게 대꾸했다. 선생님은 소리내어 웃었고 난 그런 반응에 안도했다. 코니가 접시를 치우자 내가 오기 전 선생님이 읽고 있었을 듯한 신문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계속 뉴스를 들으실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럼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되나? 내가 죽어간다고 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없으리라 생각하나? 선생님이 물으셨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한숨을 내쉰다. 어쩌면 자네 생각이 옳을 거야. 신경 쓰지 말아야겠지. 결국 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끝까지 보지도 못할 테니까. 정말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당황한 나는 사과의 말을 했다. 괜찮네. 하지만 좀 설명하기가 어렵군. 내가 고통을 당하고 보니 이전보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야. 저번 날 밤에는 텔레비전에서 보스니아인들이 거리를 달려가다가 총 맞아 죽는 것을 봤어. 아무 죄도 없는 희생자들이었어.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더군. 바로 내가 당한 일처럼 그들의 분노가 느껴졌어. 물론 나랑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하지만 난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있다고.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자 나는 화제를 바꾸려 애를 썼다. 하지만 선생님은 눈가에 물기를 찍어내며 손을 내저었다. 요즘은 늘 이렇게 운다니까 마음 쓰지 말게.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언론계에서 일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현장에 관한 기사를 많이 다루었다. 슬퍼하는 유가족들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장례식에도 참석을 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울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모리 선생님은 지구 반대쪽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울고 있었다. 나도 삶이 끝날 때는 이렇게 될까? 무척 궁금했다. 죽음이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 마침내 타인끼리 서로를 위해 눈물을 뿌리게 만들 수 있을까? 모리 선생님은 휴지에 코를 힘껏 불었다. 이래도 괜찮겠지. 남자가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 그럼요. 당황한 나머지 난 황망히 대답해버렸다. 선생님은 씩 웃었다. 미치, 언젠가 내가 자네 마음을 느슨하게 해줄 거야. 어느 날인가 자네에게 울어도 괜찮은 것을 가르쳐 줄 걸세. 네, 그러세요. 20년 전에도 모리 선생님이 한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내어 웃었다. 화요일이면 늘 그런 말을 했다. 사실 화요일이면 우리는 늘 함께 시간을 보냈었다. 내가 수강하는 모리 선생님의 강의 대부분이 화요일에 있어서 그는 화요일이면 연구실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졸업 논문을 쓸 때는 화요일마다 선생님의 책상이나 카페테리아, 펄먼홀 계단에 나란히 앉아서 작업을 하곤 했다. 그러니 우리가 단풍나무가 있는 집에서 다시 화요일마다 만나는 것은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어떤 운명처럼 느껴졌다. 만남을 계속할 마음의 준비가 되자 나는 선생님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린 화요일의 사람들이군. 그가 말했다. 화요일의 사람들이죠. 나도 똑같이 말했다. 모리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미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느냐고 물었지. 하지만 내가 이 병을 앓으면서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뭐죠?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소근거리듯 낮아졌다.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우리 모두는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또 사랑을 받아들이면 너무 약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레빈이란 현명한 사람이 제대로 지적했네. 사랑이야말로 유일하게 이성적인 행동이다 라고 말이야. 내가 착한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이자 선생님은 힘없이 숨을 내쉬었다. 나는 몸을 숙여서 선생님을 껴안았다. 그리고 나서 마치 딴 사람이나 된 듯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내 팔을 붙잡는 힘없는 손길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 얼굴을 부비는 선생님의 수염 자국도 느껴졌다. 그러니까 다음 화요일에 다시 온단 말이지? 선생님은 속삭였다. 두 번째 화요일. 나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갔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화요일마다 선생님 댁에 갔다.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생님을 만나는데 큰 기대를 가졌다. 죽어가는 사람 곁에 앉아 있으려고 1100km 이상을 날아간 것을 보면 짐작이 되겠지만 모리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면 시간이 정지된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고 그 자리에 있을 때면 내 자신이 훨씬 마음에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공항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쓸 핸드폰을 빌리지 않았다. 나랑 통화하고 싶은 사람은 기다리라고 해. 모리 선생님 흉내를 내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디트로이트의 신문사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사실 쟁의는 점점 더 광풍에 휩싸이게 되어 피켓을 든 데모대와 대체 근로자들 사이에서 극심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얻어맞고 신문 배달 트럭 앞에 들어눕는 사태들이 벌어졌다. 그러나 모리 선생님을 만나면 그의 빛에 의해 깨끗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인생을 이야기했고 사랑을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동정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왜 그렇게 동정심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 번째 방문에 앞서 빵과 서커스라는 가게에 들려서 플라스틱 통에다가 야채를 곁들인 버미셀리, 당근 스프, 바클라마와 같은 신선한 음식들을 잔뜩 샀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은행을 털어온 사람처럼 봉지를 높이 쳐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음식 배달 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눈동자를 굴리며 미소 지었다. 나는 병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연필로 글씨를 쓰거나 안경을 끌어올릴 만큼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가슴 위로는 팔을 들지 못했다. 부엌이나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졌다. 선생님은 서재에서 등을 많이 뒤로 젖힐 수 있는 큼지막한 의자에 앉아 계셨다. 베개를 받치고 담요를 덮고 메마른 다리를 좀 더 편안히 해줄 수 있는 고무 받침대에 다리를 올려놓았다. 선생님 곁에는 종을 두고 몸을 다시 움직여야 될 때나 선생님 말 맞다나 볼일 보러 갈 때에는 그것을 울리곤 했다. 그러면 코니나 토니, 버사, 에이미 등 집에서 그를 도와주는 소부대가 서재로 들어오곤 했다. 때로 선생님은 종을 들기도 어려워 제대로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당황해하곤 했다. 나는 선생님에게 자기 연민을 느끼는지 물었다. 이따금 아침이면 그렇다네. 바로 그 시간에 슬픈 생각이 든다네. 그러면 아마도 움직일 수 없는 내 몸의 부분들을 만져보고 손가락과 손을 움직여보고 잃은 것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그리고 천천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슬퍼한다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슬퍼하는 것을 멈추네.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 한바탕 시원하게 울지.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 인생에서 여전히 좋은 것들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네. 나를 만나러 와줄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내가 들은 이야기들에 대해, 그리고 만약 그날이 화요일이라면 미치 자네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는 화요일의 사람들이니까. 나는 씩 웃었다. 화요일의 사람들. 미치, 난 그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진 않는다네. 아침마다 조금씩 그런 기분을 느끼고 눈물도 흘리지만 그걸로 끝이야. 깨어있는 시간 내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내가 아는 사람 대부분이 그랬다. 하루에 자기 연민을 느끼는 시간을 정해두면 얼마나 유용할까. 몇 분만 눈물을 흘리고 그날의 나머지는 즐겁게 산다면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내 몸이 천천히 시들어가다가 흙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은 끔찍하기 짝이 없지. 하지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으로는 멋진 일이기도 해. 그분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누구나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 나는 의자에 앉은 선생님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바지를 올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운이 좋다고? 정말로 운이 좋다고 말하는 건가? 선생님이 화장실에 가고 없는 동안 의자 곁에 놓인 보스턴 지방지를 훑어보았다. 목재를 생산하는 작은 마을에서 10대 소녀 둘이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73살의 노인을 괴롭히다 죽인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소녀들은 노인이 살던 트레일러에서 파티를 열고 친구들에게 시체를 자랑했다고 한다. 또 동성애자가 텔레비전 토크쇼에 나와서 홀딱 반했다고 밝혔던 상대가 그 동성애자를 살해한 이야기도 있었다. 나는 보던 신문을 치웠다. 선생님은 휠체어를 타고 언제나처럼 웃으면서 돌아왔다. 코니가 그를 휠체어에서 의자로 옮기려 했다. 제가 해드릴까요? 내가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왜 그런 제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코니를 쳐다보며 말했다. 코니, 이 친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소? 그러죠. 코니가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몸을 숙이고 양팔을 선생님의 겨드랑이에 낀 다음 몸을 끌어당겼다. 땅 밑에서 커다란 나무를 빼내는 것처럼. 그런 다음 허리를 펴면서 선생님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보통 다른 사람을 들 경우 들려지는 사람이 드는 사람을
두 팔에 힘을 주어 꽉 붙잡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팔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그는 생명 없는 무거운 물건 같았고 그의 머리가 어깨에 가볍게 부딪혀 올 때 그의 몸이 커다란 빵덩이처럼 처지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고. 그는 나직이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자, 다 됐어요. 다 됐다고요. 그렇게 그를 껴안는 것은 뭐라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줄어드는 몸 안에서 죽음의 씨가 느껴졌다고나 할까. 선생님을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베개에 괴들이면서 나는 점점 우리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달았다. 그러니 뭔가 해야 했다. 세 번째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또 음식이 든 봉지를 들고 선생님 댁에 들어섰다. 옥수수를 넣은 파스타와 감자 샐러드, 사과파이 이런 것들을 들고서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물건이 한 가지 더 있었다. 소니 녹음기. 선생님,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영원히 잊고 싶지 않아요. 난 조심스럽게 모리 선생님께 말을 꺼냈다. 나중에도 들을 수 있게 선생님의 목소리를 녹음해두고 싶어서. 내가 죽으면 말이지. 선생님은 소리내어 웃은 후 말했다. 미치, 난 죽을 거야. 그것도 오래지 않아서. 선생님은 새로 가져온 기계를 찬찬히 살폈다. 그리고는 아주 크구만 하고 말했다.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침입자가 된 기분을 느끼는데 이때가 꼭 그런 느낌이었다. 친구끼리 하는 이야기를 녹음하는 게 왠지 인위적인 귀를 둘 사이에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선생님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화요일마다 찾아와서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가는 듯했다. 나는 녹음기를 봉지에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걸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녹음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음이 불편하시면. 모리 선생님은 손을 흔들어 내 말을 막았다. 그리고 콧잔등에 걸린 안경을 벗어서 목에 걸린 줄에 걸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걸 내려놓게. 나는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미치, 자넨 이해하지 못하는군. 난 자네에게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어.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기 전에 자네에게 전부 이야기하고 싶다고.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곧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으로 변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네. 들어주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그 기계를 작동시켰나? 선생님이 물었다. 사실 녹음기는 향수 그 이상이 배인 물건이었다. 나는 모리 선생님을 잃고 있었고 우리 모두 모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분의 가족들, 친구들, 졸업생들, 동료, 교수들, 선생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정치 토론 그룹 사람들, 전에 함께 춤췄던 파트너들까지도.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처럼 이 녹음 테이프가 죽음의 가방에서 뭔가 훔쳐내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되어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용기와 유머 감각과 인내와 열린 태도를 통해 점점 명확히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내가 아는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곳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있음을, 더 건강한 곳에서, 더 지혜가 넘쳐나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곧 죽을 것이다. 신비롭게도 죽음의 당면에서 생각이 투명해지는 것. 모리 선생님은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나는 그런 선생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오래 그것을 기억하고 싶었다. 처음 모리 선생님을 나이트라인에서 보고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 후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일까가 가장 궁금했다. 잃어버린 친구들이 애석할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었을까? 내가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 감추어온 비밀들이 후회스러울까? 이런 이기적인 궁금증이 일었다.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다 걱정거리는 있게 마련이잖아.
오늘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면 어쩌나 하고 모두들 걱정하지.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얼굴을 살폈고 아마 내 안에서 모순되는 감정이 교차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때 나는 어느 날 책상에서 기사를 반쯤 쓰다가 쓰러진다면 의료진이 나를 들것에 실어가는 순간에도 편집자들이 그 기사를 낚아채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미치, 모리 선생님이 부르셨다. 나는 고개를 흔들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머뭇거리는 것을 알았다. 미치, 우리의 문화는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놔두지 않네. 우리는 이기적인 것들에 휩싸여 살고 있어. 경력이라든가 가족, 주택 융자금을 넣을 돈은 충분한가, 새 차를 살 수 있는가, 고장난 난방장치를 수리할 돈은 있는가 등등. 우린 그냥 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해 수만 가지 사소한 일들에 휩싸여 살아.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삶을 관조하며 이게 다인가?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 뭔가 빠진 건 없나 하고 돌아보는 습관을 갖지 못하지. 누군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네. 혼자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는 힘든 법이지. 나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우리 모두 평생의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 스승이 바로 내 앞에 앉아 계셨다. 좋다. 학생이 되어야 한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학생이 되겠다. 난 그렇게 다짐했다. 그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노란 편지지에 우리 모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슈들과 의문사항들을 적어내려갔다. 행복, 나이 먹는 것, 자식을 갖는 것, 죽음까지. 물론 이런 모든 주제들을 다룬 책은 얼마든지 많았다. 또 케이블 방송의 토크쇼에서도 그런 주제들을 다루었고 시간당 $90만 내면 전문가와 면담을 할 수도 있었다. 미국은 그야말로 자립하는 방법을 파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분명한 해답은 없는 듯했다. 당신은 타인을 배려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내면의 아이만 돌보는가? 전통적인 가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전통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것인가? 성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소박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안 된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한번 해보라고 할 것인가? 내가 알기로 내 노은사 모리 선생님은 자립방법 제공 비즈니스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는 죽음이라는 열차의 기적 소리를 들으면서 철로에 서 있었으며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난 그런 분명함을 원했다. 내가 아는 한 혼란과 고통에서 헤매는 영혼은 누구나 그런 분명함을 원했다. 나한테 뭐든 물어보라고. 모리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했다. 8월 말 어느 화요일 4번째로 웨스트 뉴턴에 가면서 가방에 리스트를 넣어가지고 갔다. 당시 로건 공항 터미널에서 냉방장치가 작동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신경질적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모두들 얼굴에 누구라도 죽일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참고로 나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다. 죽음, 두려움, 나이가 든다는 것, 탐욕, 결혼, 가족, 사회, 용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